어제 새벽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미국이 어제 새벽에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 S&P 500 지수 캔들 차트를 보면, 여기서 그 갭상승을 한번 보인 이후에 이 강도라면은 양봉을 한번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음봉에다가 위아래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눈치 보기가 열심히란 뜻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유가가 80달러, 브렌트유는 80달러 이미 넘었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80달러를 위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거 5년치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기 전에 가장 경기가 뜨거웠던 2018년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과한 수준입니다. 지금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과한 수준으로 넘어갔고, 잠깐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움직일 거라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볼 때가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 머리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을 투자 대안으로 보시는 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 직전에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던 그 수준까지 강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고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그 목요일날 발표된 민간 부분 고용이거든요. 이거 민간 부분 고용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민간 부분 고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측치보다 42만 5천 건이었는데 56만 8천 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민간 고용이.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네, 고용에서 긍정적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농업 부분, 미국의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보면 이게 예측치는 한 49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19만 4천 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4.8%로 예측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비농업 부분이 예측치보다 덜 늘어난 거는, 이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데, 이거 미국의 노동청입니다. 보시면 노동통계국인데, 보시면 데이터가 여기 보면 이제 고용 제조 부분에서도 좀 52,000으로 늘어났고, 서비스업 부분에도 한 14만 2천 정도로 늘어나서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거예요. 가보면,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고용 부분이 12만 3천 건 줄었어요. 직전 3개월로 놓고 보면 정부 측에서 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1개월간 급격히 줄었죠.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시끌시끌한 거 있죠. 국가부도 문제. 그러니까 예산이 쪼그라드니까 그 예산 때문에 고용을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공공 측에서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계를 이렇게 비농업 부분 통계를 급격히 줄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측하지도 않은 독일이 산업 생산이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2.3정도 줄 거라고 예측했는데 마이너스 7.7까지 줄었어요.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독일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받을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공급망 문제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섹터별로 놓고 보면 여기 에너지주만 머리를 들고 급등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금융주도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갔고, 이 두 가지 영역만 그렇고 나머지 영역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계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이 공장 가동이란 보도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 테슬라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이 이달 말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뭐 오리온 공장도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전력난 문제 때문에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이라고 하는 게 그 단순히 석탄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한경의 노정동 기자께서 9월 29일자에 올린 건데, 올림픽 때문에도 이 프로나노를 만들려고 그래서 공급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는 그 실제로 공장 가동의 중단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중단시켜가지고 그 철강 회사들의 고로 쇳물, 그러니까 쇳물 녹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게 한번 그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쇳물이 굳어버리면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고로를 폐쇄하는 그런, 폐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시면 시진핑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는,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줄여도 탄소 배출을 못 줄이는 거예요. 2030년이 돼서야만 정점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감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막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에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쪽에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문제는 중국에 의해서 인도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 석탄 부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석탄 자체를 공급하는데 양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석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도도 공장을 중단하거나, 그런, 여기 보면 석탄 부족으로 전기 공급이 1시간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공장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전기 요금 자체를 막 이렇게 최대 20%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이 아직 겨울이 안 됐다는 거죠. 겨울이 되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거라는 얘기들을 해야 되고, 에너지 대란, 왜냐하면 전력 생산을,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을 계속적으로 여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난방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천연가스 쟁탈전이 있다는 등 뭐 석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석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그 국가마다 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의 그 것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뉴즈원 기사입니다. 10월 8일자 기사고, 신기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제목만 봐도 눈이 딱 뭔가 알 수 있는데, 유가가 $100까지 가능하다. 이게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80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뭘로 가겠느냐, 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겠죠.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압력이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 예금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예금 이자가 올라간다고 자기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또 한 가지, 대출이자가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을 준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 위축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최근 그 움직임을 보면 이게 석유 움직임인데,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한동안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까 100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100달러까지 가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9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가격이 그나마 여기 올라가다가 그나마 머리를 내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을 보일 것이냐. 이게 그나마 올라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푸틴이 한마디 하셨죠.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에서는 강력하게 이쪽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틴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좀 많이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의 상승 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겨울로 다가온다거나 이런 유가, 에너지 관련된 원재료들이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이게 국내 보도가 없어서 영어 보도를 그냥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분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셨냐면, 이게 현저하게 빨리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게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희 가게들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냐면, 이거는 countryeconomy.com 데이터인데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를 최근 그러니까 가장 늦은 것 순으로 소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소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소팅된 겁니다. 10월 6일자에 세 국가가 아이슬란드. 이거 거꾸로 또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얘 왜 들어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뉴질랜드, 루마니아, 몰도바, 콜롬비아, 체코 이렇게 지금 올렸고요. 그 이전에도 노르웨이, 케냐, 멕시코, 덴마크, 체코, 남미, 유럽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8월 26일자. 칠레, 페루,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쭉. 그러니까 지금 구분 없이 계속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추구 전략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비즈 기사고요. 10월 7일자 기사고,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 이슬기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각국이 돈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이게 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얘기를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첫 번째,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된 공급 문제는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델타 변이 때문에 공정을 중단하거나 이런 얘기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런 이슈가 겨울이 돼서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일단 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전력난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위적으로 공장 중단해서 공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 공급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제품을 조달받지 못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10월 6일자 기사인데,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용품 업체 베드베스 앤 비욘드 요 회사가 물건을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다른 쪽에 보면 물건은 팔 여력이 있는데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을 못 받아서 못 팔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관련 증가분, 비용에 대한 증가분은 가격과 마진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격 현실화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하더라도 매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격 전가력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없고
있고 단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산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겠죠. 마진율이 줄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자 수요가 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매출도 줄겠죠.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과연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기업 이익이나 매출 발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식시장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업을 사세요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전가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기업의 개별적인 기업별로 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NC소프트처럼 뭐 기업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물음표를 찍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래서 사실 그 각 개별 기업마다 이게 가장 먼저 튈까 제일 많이 빨리 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석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코덱스 200이거든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인데 여기 요 수준으로 봐도 이때로 봐도 거의 12% 정도 빠졌어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보이는데 이거를 코덱스 레버리지로 보면 20% 중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개별 기업 중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몰입해서 뭔가를 투자하겠다는 관점이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대형 주식을 잡는 것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도 투자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없고 하락 정도가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전고점에 육박하게 되면 30% 정도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떨어진 정도로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정말 좋은 투자 상황인데 그렇게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무엇인가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연준 쪽에서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꾸물꾸물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금리와 관련된 인상 부분이 점도표나 이런 것들 쪽에서 드러나면 그게 시장을 아주 세게 다시 한번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러 가지 먹구름들 특히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먹구름 에너지 쪽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급망 쪽 관련해서 그런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을 억누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어요. 단기간에 석탄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베이징 2월 달에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올림픽이 꺼멓게 먹구름이 끼는 그런 올림픽을 진행하고 싶지도 않을 거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뭐 주시장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면서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11월 달 정도 되고 나면 다른 쪽 기업 국가들이 올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큰 영향이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패드가 페드에서 얼마나 빨리 저기를 올릴 수 있겠는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가부도 얘기는 12월 달로 또 밀렸기 때문에 그건 또 뭐 11월 하반기부터 또 꾸물꾸물 12월 초 넘어가면서 그런 이슈들이 조만조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용 부분에서 봤듯이 연방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부족하는 경우에 이 공공 쪽의 고용이 이렇게 시장 고용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비를 확대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지는 상황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세게 밀릴 수 있겠느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세게 며칠간 또 밀리면 그게 제 생각에는 마지막 바닥을 찍지 않을까. 물론 하락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지막 바닥을 그게 찍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닥을 찍어도 아마 일정 부분
세게 내려 찍은, 그러니까 며칠 동안 더 세게 빠지면서 내려 찍는 그런 부분의 바닥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거보다는 높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개별 주식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냥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냥 투자할 수 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ETF나 ETN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 계좌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교육연수원인가요? 이 사이트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 여기에 이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을 듣고 이걸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계좌에 수강증에 있는 코드를, 그런 것들의 자료를 사전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를 진행하신 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